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019년 2차 일반 채용 경찰 시험 기출 문제 강의가 시작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제가 이제 형법을 담당하기 때문에 오늘은 형법 강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시험을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제 몇 번째 시험을 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기존의 기출 문제와 어떤 이제 차이점 내지 비교점을 좀 대강은 아셨을 텐데, 일단은 우리 1차 시험도 그랬고요. 올해 1차 시험도 그렇고 2차 시험도 그렇고 조금 다른 점이 뭐였냐면은 2018년 전까지의 기출 문제들은 굉장히 판례 문제가 압도적으로 출제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론 문제의 출제 비중이 약했는데 바로 올해부터 2019년 1차부터 계속적으로 이론적인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직시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출제위원회 바로 이제 구성이 달라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2019년부터는 출제위원이 현직 교수가 출제를 합니다. 이전까지는 현직이 우리 경이나 경감이 출제를 했는데 이제는 형법 문제나 형사법 문제도 전부 다 바로 이제 법대 교수님들이 기출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출제하다 보니까 이제 이론적인 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내년 시험을 대비한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는 이제 그런 점에서 판례만 공부해갖고는 안 되고 이론적인 문제의 바로 꼭 이 지식에 대한 습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2번 정도 숙독을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이론을 여러분들이 터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됐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겠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 2차 시험에는 총 20문제가 나왔는데 지문으로 따져보면 83개의 지문이 나왔어요. 83개. 이 83개의 지문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총론이 43개의 지문이고 바로 강론이 40개의 지문인데, 총론이 43개의 지문인 것은 총론에 박스 문제가 3문제가 나왔죠. 박스 문제가 3문제가 나왔는데 이 박스 문제가 전부 다 기억부터 미음까지 이렇게 이제 5개의 보기로 구성되다 보니까 지문이 43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총론에서 10문제, 강론에서 10문제가 출제되는데 지문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예전에도 그랬듯이 당분간 우리 경찰 시험은 형법이 필수가 되기 전까지는 박스 문제의 구성이 조합 선택형이 계속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몇 개인가 이런 개선택 문제는 당분간 안 나올 테니까 기존의 우리 기출처럼 바로 조합 선택형 중심으로 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제 우리가 보면서 느낀 점은 총론이 43개인데요. 이 중에 16개의 지문이 이론 지문이었어요. 물론 강론도 2개의 지문이 있었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총 83개 중에 바로 18개의 지문이 이론 문제, 학설이나 법조문 문제. 그러다 보니까 출제 비중이 한 22% 되고, 바로 이제 이 판례가 65개가 나왔으니까 판례가 65개니까 한 78%. 그래서 저는 이런 출제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래서 판례 일변도 출제가 아니라 이론 문제 한 25% 정도, 판례 75% 정도가 가장 바람직한데 이번 시험은 22%, 78%니까 나름대로는 출제를 굉장히 신경 써서 출제했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제 이런 출제의 바로 구성이 계속 될 것이다. 그래서 이론 문제를 몰라버리면 25%의 문제를 모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총평으로 말한다면 여러분이 총평은 과연 이번 시험이 예전보다 어려웠을까? 물론 이제 좀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실은 1차 봤는데 1차 때보다 쉽더라 이런 분도 있고, 또 반대로 1차 때보다 어렵더라, 별 차이 없더라. 그런데 제 생각은 1차하고 2차에서 차이가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난이도상으로는 거의 비슷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한 문제 정도 좀 더 어려웠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차 시험보다는 한 문제 정도 어려웠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출제를 굉장히 나름대로 신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판례만 알아갖고 맞히는 것보다는 바로 약간 변형을 시키는 그런 지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신 분들은 고득점이 좀 어려웠을 수 생각해. 왜? 못 봤던 지문이 나왔고 변형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점은 형법을 정말 이제는 판례도 그렇고 이론도 그렇고 생각하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고득점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답만 달달달 외우는 두문자 암기법으로 이렇게 그런 공부는 고득점하기가 갈수록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점수는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어떤 문제가 나왔고 어떤 게 함정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간략히 보겠어요. 1번 봅니다. 재형법 정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절제한 거, 우리가 1번은 참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은 실은 몇 년 전만 해도 1번이 박스 문제로 나오고 개수 선택형 문제 나왔어요. 재형법 정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그냥 여기 적절히 하는 게 아니라 재형법 설명이다, 바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때는 굉장히 재형법적 문제가 어려워요. 그런데 요즘은 다행히 바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조합선택형 아니면 이런 지문으로 나오다 보니까 재형법정주의가 이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로 이제 바뀌었죠. 자, 1번 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이 최신 판례 때 강의도 들었겠지만 바로 2017년 최신 판례입니다. 법률주의에 대한 판례죠. 의료법 41조는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둬야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인 의료법에는 당직 의료인을 둬야 된다만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시행령, 바로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는 18조라는 뭐라고 되냐면 당직 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 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만약에 200명 이내의 입원 환자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당직 의료인을 1명 이상을 둬야 되고 간호사도 2명 이상을 둬야 된다. 이렇게 시행령이 정해놓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한다고 시행령에 처벌 규정도 두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시행령 규정이 바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냐인데 우리 대법원은 인정했어요. 왜? 모법인 의료법에 의하면 방금 보다시피 당직 의료인의 수를 둬야 된다고만 돼 있지, 당직 의료인을 둬야 된다고 했지, 당직 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대한 배치 기준을 바로 위임하고 있지 않는데 시행령에서 저 맘대로 당직 의료인의 수와 또 그 자격, 간호사라든지 의사를 바로 배치해야 된다고 자격을 저 맘대로 정해가지고 처벌을 하는 것은요, 바로 이른바 형사처벌에 관한 대상을 신설한 것으로서 바로 임의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법에 임도 없는데 바로 저 맘대로 당직 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 기준을 정하고 이에 위반하면 처벌한다는 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을 신설하는 것은 위임의 입법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다. 그래서 1번은 O가 되겠습니다. 2번, 자, 2번은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 이렇게 하면 공부가 되신 분은요, 이게 무슨 법률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기출문제를 벗어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가 직접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바로 기출문제 보면 진정소급입법, 분정소급입법 들어봤죠? 이게 진정소급입법인 바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그러니까 특별법 2조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형벌 불소급 원칙에 여기서 키워드 언제나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위배됩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헌정질서 파괴범에 대한 처벌을 바로 처벌이라는 공익적 필요가 소급표 금지 원칙을 인정하는 개인적 신뢰보다 우선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처럼 진정소급법도 허용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급법에서 부진정소급법은 통설 판례가 인정하는데 진정소급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바로 진정소급법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2번은 5.18 민주화 운동 등의 특별법 제2조
이혼 재청 신청 사건에 대한 판례로 2번도 옳은 문장입니다. 언제나 입에되는 것은 아니다. 3번은 뭐 여러분이 잘 아는 명확성의 원칙에서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라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인데, 이때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가 구속요건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자가 문제가 되는데, 잠깐 우리 해설을 보시면요, 해설 보시면 청소년보호법 26조 2 8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해서 이송원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한 영업행위라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법조문에 예시적으로 청소년에 대해서 이송원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행위라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의 대표적 예를 청소년에 대한 이성원숙을 하게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이렇게 한마디로 이 열거대 이 구체적 예가 바로 여기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게 때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는 바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를 확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라는 표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3번의 경우도 옳은 문장이죠. 4번. 자, 여러분이 4번은 최신 판례인데, 여러분이 기억나시죠?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건 기억나시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면 없이 운전했을 때 문제였는데, 자, 그 판례입니다. 한마디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죄는요, 면허 없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죠. 따라서 자, 4번 핵심,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는 무면허 운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까지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석 금지 원칙에 반하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4번의 최신 판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건인데, 바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는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 그래서 바로 1번과 4번은 최신 판례가 될 것이고, 2번과 3번은 최신 판례는 아니지만 뭐 중요한 판례들이에요. 그래서 1번은 답이 4번이고 1번 정도는 여러분이 좀 맞춰줘야 됩니다. 다음 2번,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히 찾는 거, 너무나 쉬운 게 답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가장 기본적인 거 바로 법령의 수차 변경,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법령이 수차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가장 바로 경함법을 적용한다고 그랬죠. 1번 보시면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법률이 수차례 변경된 경우는 언제나 가장 최근에 신법을 적용해야 된다. 틀렸죠? 여러분이 뭐 여기는 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이걸 틀리면 말이 안 됩니다. 형법을 공부했는데 그것도 시험을 본격적으로 보신 분이 2번에 1번을 답 안 하고 뭐 2번, 3번, 4번 지문까지 읽어봤다는 것은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은 그냥 2번에서 끝났어야 돼. 2번에 1번 지문 답하고 3번 문제로 갔어야 됩니다. 왜? 너무나 뭐 쉬운 뭐 우리 여러분이 기출문제도 여러 번 나오는 이런 걸 틀리면 안 돼요. 2번에 1번은 바로 그래서 틀렸죠. 가장 경함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자, 2번은 우리가 해석했습니다. 우리 형법 7조 법조 문제 나올 줄 알았어. 왜? 형법이 개정될 것이고 올해 1차도 나왔어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행해 전부나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된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행위에 산입한다. 그래서 핵심은 산입한답니다. 산입할 수 있다 그럼 틀렸죠? 필요적 산입이니까. 그러니까 산입한다니까 맞았네요. 7조. 그리고 3번의 경우는요, 바로 보호주의 제6조의 문제입니다. 외국인의 국외범. 자, 피고인이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했다면 이제는 피고인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닙니다. 그죠?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뉴질랜드에서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사기죄를 범했으니까 이게 바로 이제 바로 우리 형법 6조 바로 국민보호주의고, 이때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소추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 하나여 형법 6조 보호주의에서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고인은 외국인인데 외국인의 국외범이고 당연히
그 나라에서도 사기죄가 범죄였고 또 소추나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니까 바로 우리 형법 6조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죠. 4번 형법은 세계주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기억나시죠? 약취인 인신매매죄에 대해서 우리 형법은 명문으로 세계주의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 3번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젖을 찾는 거 1번 조건설입니다. 여러분이 물론 이게 제가 기본 강의 때는 강의를 안 했어요. 학설을. 그런데 여러분이 기출문제만 봐도 기출문제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게 1번 지문이 검찰직 기출문제예요. 그거 검찰직 기출문제 때문에 뭐 제가 쓴 기출문제집에도 인과관계 파트 보면 조건설에 대한 비판점. 조건설은 나올 거 이거밖에 없어요. 조건설이라는 것은요, 바로 쉽게 말하면 인과관계 유명한 학설 중에 우리 판례 입장은 상당 인과설인데 조건설이라는 것이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한 학설인데 조건설은 뭐냐면 이거예요. 행위가 있고 결과가 있는데 바로 논리적 조건 관계를 도입해 가지고 인과관계 의무를 판단합니다. 논리적 조건 관계. 행위가 없었더라면 if 만약 너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도 없었을 것이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 예로 바로 감남이 을려를 아침에 강간을 했어요. 그리고 을려가 저녁에 집에 가서 수치심과 절망감 때문에 자살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음독 자살 사건인데 우리 판례 입장인 상당 인과설에 의하면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례를 조건설에 의한다면요, 봐봐, 만약 너가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견해에 의하면 이런 경우도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조건설이 인과관계 학설 중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견해인데 이 학설의 가장 큰 비판점은 인과관계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을 받아요. 알겠죠? 우리가 또 하나를 들자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 우리가 기본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친구를 죽이려고 총을 쐈는데 손등을 스치는 가벼운 경상을 입혔을 뿐이야. 생명과 전혀 지장 없는데 그런데 피해자가 치료하려고 병원에 가서 기다리다가 병원이 붕괴돼 가지고 또는 병원에 화재가 발생해서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사망했을 때 이런 경우도 판례 입장인 상당 인과설에 의하면 인과관계는 부정되죠. 그러나 조건설은요, 자 봐봐, 인과관계 의무를 너가 만약에 총을 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맞는 말이죠. 안 쏘았으면 그 피해자가 왜 병원에 갔겠어? 병원에 안 갔을 것이고 그래서 안 죽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과관계의 학설은 조건설이기 때문에 심지어 조건설은요 더 확장해 보면요 살인범의 엄마도 처벌해야 됩니다. 살인범의 엄마도. 왜? 너가 그놈을 낳지 않았으면 피해자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맞는 말 아니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갑이 을을 살했다니까? 그런데 살인범의 엄마도 너가 갑을 낳지 않았으면 을은 죽지 않았겠죠. 거기까지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인과관계의 이런 확장이 너무나 지나치게 넓다는 그게 조건설이에요. 그래서 1번 조건설은 인과관계 판단의 출발점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으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인과관계 학설 중에 가장 먼저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비판점은 인과관계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1번은 O가 될 것이고 2번 판례 그 유명한 삿대질 사건이죠. 인과관계 인정되지만 문제는요 바로 우리 판례가 이른바 사망에 대한 애견 가능성을 부정해서 폭행 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2번도 O가 될 것이고 3번의 경우는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향이라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경우라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봐야 되므로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자 키워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뒤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고 바뀐 신호만을 보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상당 인관계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바로 3번 틀렸는데 우리 해설 잠깐 보시면요, 이 판례가 이것도 최신 판례입니다. 2017년 판례인데, 자 우리 해설을 잠깐 보시면, 자 대가로 1번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횡단보도 진입 선호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만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화로 바뀌었음에도 횡단보도 위에서 일시 정지하지냐고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상해를 입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상당 인관계도 인정된다는 것이 2017년 3월달 판례네요.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3번에 4번 보시면 이건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곧바로 정치한 사건 기억나시죠? 곧바로 정치한 사건은 인관계가 인정되고 죄명이, 그래서 바로 일반교통방해 치사상죄가 성립했던 일반교통방해 치상죄가 성립하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번과 4번은 뭐 기출도 나와 있던 굉장히 쉬운 판례예요. 다만 3번을 여러분이 처음 봤을 것이고 1번은 학설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바로 1번 아니면 3번 중에 답을 체크하신 분이 계셨을 텐데, 뭐 기출문제지만 봐도 조건설은 인관계의 범위를 무한히 확장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다는 것을 만났으니까 바로 상대적으로 답을 3번으로 하셨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갑니다. 사실을 차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학설 문제가 났을 때 하나만 봐라 그러면 사실의 착오예요. 그래서 개봉할 때 누누이 강조했듯이 학설을 등한시하지 마라. 최소한 시간이 없더라도 학설의 양대학설, 사실의 착오와 미전착은 꼭 좀 정리해둬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 말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보통 이제 학설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수상법이라는데 보통 다른 학원들은요 학설 중에 두 가지,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만 강의를 해요. 왜? 추상적 부합설은 오늘날 누구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빼는데, 안 그래요? 바로 우리 최근에 경감부 시험도 그랬고 지금도 보다시피 추상적 부합설도 출제가 되는데, 따라서 추상적 부합설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기억번 형법에는 사실의 착오에 관한 규정이 없어. 왜 없습니까? 우리 형법 15조 1항이 명문으로 타이틀 사실의 착오, 특별히 중환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행위는 중환죄로 발현된다고 15조 1항에 규정돼 있고, 다음에 두 번째 규정이 없어. 이것부터 틀렸습니다. 두 번째, 사실의 착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롯이 학설에 임돼 있다. 아니죠. 15조 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학설에 맡겨져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나시겠죠? 우리 형법 15조 1항은 사실의 착오에 대한 규정이지만 완벽한 규정은 아닙니다. 15조 1항은 아까 말한 것처럼 특별히 중환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환죄로 발현한다 해가지고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경한죄인식 중죄 발생, 그 중에서도 경제인식과 중죄 발생 사이에 기본적 구성 요건과 가중적 구성 요건 같은 그런 관계 있을 때만 15조 1항이 적용돼요. 따라서 그렇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하면 바로 구체적 사실의 착오라든지 또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라도 중죄인식 경제 발생이라든지 또 추상적 사실의 착오라도 경제인식 중죄 발생의 경우에 경제와 중죄 사이에 기본적 구성 요건과 가중적 구성 관계가 없을 때, 이럴 때는 15조 1항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었죠. 그래서 기억은 X. 자, 니은번 을을 살해할 의사로 을을 향해 총을 발사했으나 빗나가 키워드 옆에 있던 병이 맞아 죽었네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죠. 구착 중 방착이고, 조심할 거, 구착 중 방착은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다른 경우는 바로 이 구착 중 방착뿐이죠. 그래서 결론이 다르고, 따라서 이걸
구체적 부합설에 의한다면 이건 의뢰에 대한 살인미수와 병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경이 되겠지만 법정적 부합설은 병에 대한 살인죄의 기소가 되니까 결론이 다르죠. 5. 디귿번 판례 입장. 자, 우리 판례 입장은 법정적 부합설입니다. 법정적 부합설은 구착 중 방착도 발생 사실의 고의 기소가 되니까 바로 이른바 바로 병에 대한 살인죄의 기소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만약에 니은의 사례를 의뢰에 대한 살인미수와 병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경이라고 이건 구체적 부합설. 구체적 부합설에 의할 때 결론이 맞는데 우리 판례는 구체적 부합설이 아니라 법정적 부합설이니까 이것은 잘못됐고요. 리을 자 보십시오. 추상적 부합설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추상적 부합설을 포기합니까? 안 됩니다. 자, 앞으로 또 형법 시험을 공부하실 분들은 명심할 거 추상적 부합설 입장도 반드시 숙지해야 되고 추상적 부합설은 구체적 사실을 차고는요 법정적 부합설과 결론이 같아요. 그것이 객체의 차고든 방법의 차고든 발생 사실의 고의 기수니까 바로 니은산에서 살인죄의 고의 기수, 정확히 말하면 병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 기수가 성립하죠. 5. 니을은 5가 되겠네요. 다음 미음번 법정적 부합설은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사람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미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런데 생각해봐. 우리가 법정적 부합설은요 바로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는 살인미수가 아니라 살인기수로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객체의 착오든 방법의 착오든 사람 죽이려고 총 쏴가지고 그것을 객체를 오인했던 아니면 방법이 잘못됐던 살인죄의 기소가 되는 것이니까 바로 법정적 부합설 이것부터 틀렸어요. 그러면 미음은 무엇에 대한 비판이냐? 구체적 부합설에 대한 비판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을 죽이려고 총 쐈는데 병이 맞아 죽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병이 죽었어요. 사람 죽이려고 쏘았고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데 바로 을에 대한 살인미수와 병에 대한 과실치사를 해가지고 살인미수로 처벌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죠. 그래서 이건 구체적 부합설에 대한 비판이죠. 그래서 미음은 X가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옳은 것끼리 모두 고른 것이니까 바로 니은 옳고요. 다음에 니을 옳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넘어갑니다. 자, 5번은 정당 행위에 대한 바로 이법성 조각 문제인데 기억번 바로 의사가 모발 이식 수술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간호조무사에게 바로 이른바 모발 삽입 행위를 시킨 경우는 바로 모발 행위를 자체 중 직접 일정 부분을 지급하도록 맡겨둔 채 별반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바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법 위반죄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X. 다음 니은번 바로 여러분이 손괴죄에서 공부했죠? 자동문 사건. 그러니까 논점 뭐냐? 아무리 자기가 바로 이 자동문 장치 공사를 해가지고 잔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바로 잔금을 받지 못했으니까 실은 권리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권리의 실현 수단이 잔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자동문의 잠금 장치의 역할을 효용을 해야 하는 손괴행이라는 것은 손괴죄가 되는 것이고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권리자의 권리 실현 수단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 그래서 니은도 X가 되겠네요. 이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판례 증여세 포탈 바로 취재 사건인데 이건 기자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대표적인 정당행위. 자, 리을도 실내 어린이 놀이터 사건 바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소극적 저항행위죠. 따라서 리을도 5가 될 것이고 미음도 삼보 일뱅진 사건 정당행위입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은 대표적인 정당행위의 판례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답은 3번이 될 것이고 이런 걸 틀린 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5번의 기억리는 설사 모르더라도 디귿, 리을, 미음이 가장 기출문제도 자주 나오는 정당행위인데 이걸 디귿, 리을, 미음을 피해가지고 다른 데로 답을 했다는 것은 형법에 대한 공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의 경우는 당연히 3번이 돼야 될 것이고 다음 6번으로 갑니다. 책임 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1번 형법 제9조의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구조 형사 미성년자가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죠. 14세 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되지 아니한 자는 이하자가 아니라 미만자죠. 그러니까 1번은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나시죠? 자, 10세 이상인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0세 이상만 되면 10세부터 14세 미만이라도 형벌은 부과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 보안처분 일종인 소년법상 바로 보호처분은 부과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보안처분은 소년법 보호처분을 말해요. 보호처분도 일종의 보안처분이니까 보안처분은 부과할 수 있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그러니까 10세 여기서 10세 이상이니까 10세 이상은 10세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10살짜리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형벌은 부과할 수 없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부과할 수 있으니까 2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도 대표적인 판례 책임 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우리 판례는 혼합적 방법이니까 정신적 장애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적 장애가 있더라도 바로 심리학적 요소인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있어버리면 이건 심장애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3번도 오고 기출에도 여러 번 등장했던 판례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4번 원자행 누누이 말했지만 형법 10조 사망은 바로 고의에 의한 원자행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자행도 포함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여러분이 기출문제도 여러 번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4번도 당연히 O가 되겠네요. 7번으로 갑니다. 불능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는 거. 자, 불능미수를 우리는 반전된 사실의 착오, 반전된 구속요건적 착오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행위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오인하는 적극적 착오가 불능미수고 따라서 이걸 우리는 반전된 사실의 착오라고 하죠. 한편 이와 달리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한다는 인식이 없는 그러니까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소극적 착오인 사실의 착오와 다릅니다. 그래서 1번은 O가 될 것이고 2번 장애미수나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할 당시 실행행위를 놓고 판단했을 때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 기소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 장애미수나 중지미수는 바로 이른바 결과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죠. 그런데 처음부터 기소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된 불능미수와 구별되죠. O가 될 것이고 3번 결과 발생이 불가능 불능미수는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을 착오해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인데 이때 바로 결과 발생의 불가능은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원시적이란 말은 처음부터 우리 아까 그 2번의 둘째 줄 처음부터 기소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원시적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를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5. 그리고 이제 4번 여러분이 아마 동형모의고사나 최신 판례 때 제가 이게 나올 거라고 그랬죠. 최근 판례 중간간죄의 불능미수 문제. 자, 여러분이 바로 나왔네요. 중간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현실적으로 이용할 필요는 없고 피해자가 사실상 심신상실이나 항물 상태에 있기만 하면 족하며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을 필요도 없다. 아닙니다. 중간간죄의 객체는 우리 대법원은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이고 중간간죄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속요건 요소니까 객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도 있어야 되고 이용한다는 바로 의사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자 첫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현실적으로 이용해야 되고 또 피해자가 사실상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되고 또 피고인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가 뭐였어요? 자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사람을 알았어. 정확히 말하면 심신상실 술에 만취한 사람으로 분여로 알고 간음을 했는데 실은 아니었잖아. 그래서 중간간죄의 불능미수가 됐던 것입니다. 왜? 자기는 심신상태의 분여라는 인식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바로 4번은 그래서 틀렸네요. 7번에 4번이 답이고 실은 1, 2, 3은요 이 4번에 대한 판례의 요지들이에요. 그러니까 1, 2, 3, 4가 전부 다 판례입니다. 판례. 그러니까 이 4번 중간간죄 불능미수에 대한
판결 요지들을 쪼개가지고 1, 2, 3 써놓고 결론 4번을 이렇게 바로 문제를 냈네요. 4번이 답이 될 것이고 8번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형법은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이런 거 굉장히 약해요. 왜? 안 봤으니까. 이게 우리 기출에 이렇게 나온 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기본 강의가 중요한 거야. 자, 여러분이 우리 형법 18조는 타이틀 부작위범이라고 돼 있어. 이혼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또는 바로 자기에게서 이혼 발생 원인을 야기한 자는 있죠. 그러니까 이 18조는 부진정 부작위범에 대한 바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부진정 부작위범은 형법 18조에 성립 요건이 규정돼 있죠. 다시 말하면 주체는 이혼 발생을 방지할 의무 있는 자가 주체가 되는. 자, 그리고 또 부작위범은 진정 부작위범도 부작위범이요. 진정 부작위범은 형법 각칙에 우리가 형법 19조 2항 태거 불응죄, 그죠? 전항의 장소에서 태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이렇게 형법 각칙에 각각 별도로 진정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을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은 5가 되겠네요. 니은 진정 부작위범은 속성상 미수가 불가능하며, 이 말은 뭔 말이냐? 기억나시죠? 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가 구성 요건이다 보니까 원래 거동범이에요. 그러니까 거동범의 성격상 미수 인정할 여지가 없는데 우리 형법은요 바로 태거불응죄와 집합명령죄 바로 진정부작위 미수를 처벌한 경우를 두고 있죠. 설마 니은에다가 여기 있는 분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게 오하신 분 없을 거야. 오해했다면 빨리 시험 포기하고 가는 게 나을게. 내 생각은 그래. 이건 말이 안 돼. 왜? 그렇게 많이 떠들었잖아. 진정부작위범의 미수범 처벌정이 있다. 태거불응죄가 대표적이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여러분이 이걸 틀린다는 건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얘가. 그러니까 현행법상은 진정부작위범에 바로 미수를 두고 있어요. 태거불응죄와 집합명령 위반죄니까 니은은 X가 되겠네요. 디귿번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인 보직인적 지위, 즉 자기 의무는 실칙이나 조리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그렇죠? 우리 바로 판례 입장에 의하면 자기 의무에 발생 근거, 법령, 법률행위, 선행위, 조리죠. 그래서 이것도 뭐 기출로 여러 번 나오잖아. 조리, 실칙. 그래서 5가 될 것이고, 리을번 부진정부작위범을 자기범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직인적 지위도 있어야 되고 또 부작위와 자기의 동가치성을 요하는데 이는 형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데, 자, 여러분이 이건 좀 여러분이 어려워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지금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이 우리 문제가 없던 질문입니다. 기출 문제만 봐갖고는 맞추기 어려운 것들이 꽤 있다니까. 그래서 이번 시험이 좀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보증인 지위에 대해서는요 바로 형법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죠? 우리 형법 18조가 이혼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또는 자기행위로 인해서 바로 자기행위로 인해서 이혼 발생 원인을 야기한 자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른바 결과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행위로 인해서 이혼 발생을 야기한 자가 바로 보증인 지위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법 18조는 명문으로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가 바로 있는 자는 규정하고 있지만 문제는요 부작위와 자기의 동가치성에 대해서는 형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리을은 뒤쪽 부작위와 자기의 동가치성을 요하는 거, 여기까지는 다 맞는데 요합니다. 보증인 지위가 있어야 되고 부작위와 자기와 동가치성을 요한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형법에 보증인적 지위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만 바로 부작위와 자기의 동가치성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리을은 X가 되겠습니다. 미음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인정되죠. 그러나 부작위한 교사, 기억나시죠? 부작위한 교사는 바로 피교사에게 심리적 영향을 미쳐가지고 범행을 갖게 해야 되는데 부작위만 갖고는 심리를 미칠 수 없으니까 부작위한 방조는 인정되지만 부작위한 교사는 부정돼요. 그래서 미음은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옳은 것 바로 이른바 기억이 옳고요. 다음에 디귿이 옳고 미음이 옳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답 넘어갑니다. 9번. 자, 9번은 범죄 관여, 범죄 가담 형태에 대한 설명이라 가장 적절한 것이 나왔는데, 자, 이것도 1번이 학설이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로
공범 종속성을 입장을 찰 때 종속성의 정도가 기억나시죠? 최소한 종속형식, 제한적 종속형식, 극단적 종속형식, 그리고 초극단적 종속이 있는데, 한마디로 제한적 종속형식과 극단적, 이 두 개는 꼭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가정 시험에 잘 나오니까. 제한적 종속형식은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이 구속요건을 당하고 입업해야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 그러나 극단적 종속형식은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현 정도가 구속성성, 입업성, 책임까지 있어야 돼요. 즉 범죄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공범이 성립한다는 종속형식이 극단적 종속형식인데, 1번 보니까 극단적 종속형식에 따르면 정범의 행위가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입업하면 유체가지 않는 때에도 공범 성립할 수 있다. X입니다. 이건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제한적 종속형식에 대한 설명이죠. 극단적은 바로 유체해야 됩니다. 책임도 있어야 된다. 1번 X. 2번 여러분이 잘 아는 딱지엄 사건입니다.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은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만 이루어지면 공모관계는 인정되는 것이고, 설사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기망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면 공모관계는 부정된다. 마지막에 틀렸네요. 앞쪽에는 맞는데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기망을 몰랐다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도 X. 3번 공범과 신분,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범한 경우, 자,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도 업무상 배임죄 정한형으로 처벌한다. 아니죠.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만 처벌만큼은 단서에서 바로 중환죄가 아닌 단순 배임죄 정한형으로 처벌하죠. 그래서 3번도 마지막이 틀렸습니다. 4번 나올 줄 알았죠? 셀프 추행 사건 기억나시죠? 강제추행죄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 타인에는, 그러니까 바로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니까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도 가능한데, 이때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이라는 경우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셀프 추행 사건이었고 4번은 O가 되겠네요. 답은 4번. 여러분이 9번도 마찬가지예요. 9번도 틀리면 가끔 선생님 확설이 나와서 1번 때문에 틀렸는데 아니죠. 4번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4번은 뭐 최신 판례고, 여러분이 누누이 뭐 동영 뭐 있을 때도 강조했고 만물생각 때도 강조했죠. 그러니까 맞는 걸 고르겠으니까 4번을 맞는데 4번을 다 안 하고 뭐 다른 거 되는데 이게 학설과 뭔 상관이 있어? 안 그래? 그러니까 설사 1번을 모르더라도, 극단적 성립을 모르더라도 4번이 너무나 명확한 답이니까 옳은 문장을 고르겠으니까 답이 4번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답은 4번. 10번 죄수. 여기도 그래요. 나는 깜짝 놀란 게요, 이번에 합격생인데 합격을 했어. 굉장히 이제 뭐 발표는 안 했지만 영어하고 국사 보니까 뭐 그 두 개가 뭐 한 170점대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합격하겠죠. 근데 형법도 85점을 맞았더라고. 85점을. 그럼 꽤 실력자야. 그런데 떡하니 틀린 게 10번을 틀렸더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가끔 생각하면 형법을 그렇게 잘해도 틀릴 때 어처구니 없는 문제를 틀린 경우가 있어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틀리고 나면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왜 이런 걸 틀렸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래서 귀신이 씌었나 보대. 1번 봐봐. 1번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이게 뭐예요? 이게 상상적 경합 아닙니까? 상경 어떻게 처벌해? 가장 중한 죄를 처벌하죠. 법조문 40조. 그런데 가장 중한 죄의 정한형의 장기나 다에게 이를 가지고 합니다. 1번이 틀렸는데 뭘 1번을 안 하고 다른 데를 어디에 답을 하냐고. 안 그래?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이건 뭐 판례 문제가 아니라니까. 형법의 싼 기초, 법조문도 모른다는 거야 지금. 한경행위가 수기에 되는 경우가 바로 상경이고, 상경을 어떻게 처벌해? 가장 중한 죄를 처벌하잖아. 근데 뭐 1번을 피해갖고 답을 다른 데다 다 하냐고. 1번이 바로 틀렸는데. 그죠? 다음 2번. 1번이 상상적 경합이고 2번은 이제 37조 실경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시험 참 문제 잘 냈어요. 기본을 묻는,
기본 이론을 묻는 문제를 많이 냈어. 심화 이론보다는 기본 이론,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니까. 바로 법조문에 있는 거 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죄 또는 금고 이상 의형에 처한 판결 확정된 죄와 판결 확정되는 범을 경합범한다. 37조를 그대로 갖다 판박해 놨네요. 실은 여기가 원래 틀리게 하려면 금고 대신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벌금으로 안 하고 그냥 맞게 써놨어, 금고로. 그래서 2번은 O가 될 것이고, 3번 이것도 여러분에게 나올 걸로 예상해가지고 보이스피싱 범죄 기억나시죠? 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 이용계좌로 송금, 이체받은 순간 사기죄는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기 이용계좌에 현금 인출한 행위는 별도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일단은 바로 맞는 문장인데, 다만 이것은요, 제 생각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요, 물론 출제자의 의도는 횡령죄만, 사기죄만 성립하고 현금 인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데, 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느냐면은, 자, 우리 해설 잠깐 보시면 바로 그 돈, 이체된 송금, 지금 계좌로 이체된 돈은요, 이때 이체된 순간 기소가 되지만 문제는 이 전기통신 금융 사기범의 바로 자기의 재물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일단은 바로가 피해자와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때 이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탁관계한 보관이 아니니까. 그래서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두 번째, 나중에 이제 바로 인출을 했다. 인출을 하게 됐을 때 이 인출행위는요, 이미 성립한 계좌 이체된 순간 사기죄가 기소가 됐으니까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이 예정하고 있었던 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새로운 법익을 침해했다고 보기로 했기 때문에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해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횡령죄를 구성 않는데, 다만 과연 이것이 인출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라는 말은 조금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원래 여러분이 아시지만 불가벌적 사후행위는요, 이 사후행위가 어떤 범죄의 구속요건에 해당해야 돼요. 구속요건적 행위가 불가벌이 되거든. 그런데 이 인출행위가 횡령죄의 구속요건적 행위냐? 그런데 횡령죄는 아까 말한 것처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야 되는데, 이 자는 위탁관계한 보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이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가 아니라는 거야.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의 구속요건적 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취지가 바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취지였고, 또 문제가 가장 바로 적절하지 않는 것이니까, 물론 답은 1번이 가장 적절하지 않으니까 뭐 이론은 없지만, 다만 용어상 문제로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는 것은 조금 의문이 있다는 것, 이것을 좀 바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논점은 인출행위는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고, 4번은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대한 대표적 판례, 택시기사 바로 폭행사건 기억나시죠? 이 경우는 업무방해죄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폭행죄도 성립해요. 왜? 이 폭행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 없다. X, O 흡수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폭행죄가 성립하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4번은 업무방해죄와 폭행죄 상상적 경합이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11번 상해와 폭행의죄에 대한 설명을 자세한 거. 자, 1번도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바로 정확히 말하면 바로 자동차로 바로 사람을 자동차로 이제 칠 것처럼 이렇게 부딪힐 것처럼 전진하니까 물러나면 또 전진시키고, 물러나면 또 전진시키고, 기억나시죠? 이것은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고, 비록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 없더라도 이것도 신체에 대한 용이 서로 폭행이다. 그래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5. 그리고 2번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는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데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마지막에 틀렸네요.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가행위란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는 상해죄의 동시범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행위란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여기가 틀렸어요. 안 됩니다. 가행위란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는 동시범이 될 수 없다. 2번 X. 그러니까 여러분이 11번도 그래요. 11번도 이거 틀리면 안 돼요. 1번이 여러분이 뭐 가장 잘하는 판례 아닙니까? 뭐 이게 특수폭행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맞는 거로 있으니까 1번 답하면 되는지, 뭐 2, 3, 4를 왜 보고 있었냐고. 시험장 가서 2, 3, 4를 읽어봤다는 건 실력 없는 거예요. 1번으로 그냥 끝났어야 돼. 너무나 명확하니까. 자, 3번.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소하거나 생理기능을 장애를 초래한 것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의 협박과 폭행으로 피해자가 실신, 기억나시죠? 실신도 상해입니다. 외부적 상처가 없었더라도 상해가 되는데 상해 있다고 볼 수 없다니까 틀렸고요. 4번. 자, 여러분이 특수폭행죄에서 공부했듯이 바로 폭력행위 당시 과도를 범행 현장에서 소문이 지르고 있었더라도 그 사실을 피해자가 몰랐다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위험한 물건에 휴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한마디로 상대방은 인식할 필요도 없고 또 바로 실제로 범행에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12번으로 갑시다. 자, 12번 보시면 자, 자위에 대한 전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1번 협박죄는 이연범입니다. 따라서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이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전혀 공포심을 느끼지 않더라도 협박죄는 기소가 됩니다. 답 1번입니다. 이것도 틀리면 안 돼요. 기억나시죠? 우리 기출로도 여러 번 나왔잖아. 해악을 고지했고 상대방이 이를 인식했다면 설사 공포심을 갖지 않더라도 이연범이니까 협박죄는 미수가 아니라 기수였어요. 그래서 1번 틀렸네요. 2번 강요죄에서의 골프회원 강요 사건 기억나시죠? 바로 강요죄 협박이 당하니까 강요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3번도 제수 상암 월드컵 경기장 앞사건 강도상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감금이 되었다면 이건 상경이 아니라 실경이 됐죠. 실경. 그래서 3번도 37조의 경합범 실경 5가 될 것이고 4번 약치는 사실적 실력적 지배하에 둬야 되는데 사실적 지배하에 뒀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독자적 생활관계형성 4번은 키워드 셋째 줄 독자적 생활관계형성이 있다면 약치가 되는 것이고 일시적인 보호관계를 침해하는 경우는 약치가 아니라고 뭐 기출도 나와 있고 뭐 우리가 통영 때도 받고 마무리 특강 때도 받고 4번은 그래서 독자적 생활관계형성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13번 명예훼손 설명 중 적절치 않는 거 1번 집합적 명칭을 사용하여 명예훼손행위라는 경우 명칭의 사용에 의해서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다면 바로 이런 게 그 범위에 3.19 바로 동지의 사건인데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는 것이 명백하다면 집합 구성은 각자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합니다. 5. 다음 2번 갑이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한 언급 없이 제3자에게 단순히 누가 누구를 고발했단 말만 갖고는 고발한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가 아니죠. 5. 3번입니다. 3번도 당연히 자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적의 사실은 은밀한 사실임을 요하잖아요.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져 있는 공지의 사실도 명예훼손죄의 객체에 해당합니다. 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 평가를 제하시킬 만한 일이더라도 명예훼손 성립하니까 3번 틀렸네요. 4번 허위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연히 적시하는 경우 이게 바로 이제 바로 310조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위의 그 유명한 판례 진성에 대한 착오 이른바 한겨레 신문 기사 사건이죠. 적시된 사실이 첫째 바로 여러분 조심할 거 이 경우는 310조의 적용 요건이 비록 객관적으로 진실하지 않았더라도 두 가지 요건 첫째 행위자가 진실하다고 믿었고 두 번째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310조가 적용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죠. 그래서 4번은 옳은 문장이네요.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공지의 사실도 명예훼손의 사실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것이고, 다음에 13번으로 갑니다. 14번 주거침입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는 거. 자, 1번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도 주거침입 계신 사람은 주거해당한다. 2번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가된 건물이라도 피고인이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화장실 유리창문을 통해서 들어간 경우, 한마디로 아무리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라도 비정상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여러분이 바로 2번은 연안여객 터미널 사건이죠. 이런 경우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14번도 바로 조심할 것은 14번도 틀리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주침의 실착, 초인종만 누른 사건 기억나시죠? 출입문 당겨본 사건과 초인종만 누른 사건, 만을 썼죠. 초인종만 누른 것 갖고는 주침의 실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걸 틀린 건 정말 나에 대한 배신이야. 정말 내가 그렇게 강조했건만 만자를 써가지고. 자, 초인종만 누른 사건, 열려있으면 들어갈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나 빈집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초인종만 누른 행위는, 그러니까 출입문을 당겨본 행위는 실착 인정돼요. 그렇지만 초인종만 누른 행위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을 포함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주침의 실착이 부정되니까 3번은 출입문은 맞는데 초인종 누른 행위가 틀렸어요.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바로 3번이 답이 되겠어요. 이거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맞아야 될 것, 남들이 맞히는 것은 꼭 맞춰줘야 돼. 자, 그리고 4번 신체의 극히 일부만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 평온을 해야 할 수 있는 정도 이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기억나시죠? 우리 통설은 주침의 기수 시기를 전부 침입설이야. 신체 전부가 들어가면 기소가 되니까 당연히 일부 침입만 있으면 미수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일부 침입설이에요. 한마디로 신체 일부만 들어갔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야 할 정도가 됐다면 이런 경우는 기수고, 그에 이르지 않았다면 미수니까, 여기는 보니까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야 할 정도 이르지 않았네요. 않았으니까 당연히 전부 침입설인 통서 입장이면 미수가 될 것이고, 판례 입장인 신체의 일부 침입설도 해야 할 정도 이르지 않았으니까 미수가 되죠. 그래서 4번은 O가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다음 15번으로 갑니다. 15번. 자, 15번의 경우는 절도죄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1번에 답을 하고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1번하고. 이건 틀려도요, 내가 인정을 해. 왜? 이건 출제자가 판례를 바꿔놓은 거예요. 원래 여러분이 기억나는 거, 고속버스 사건은 고지점령 사건, 점탈이죠. 근데 봐봐, 고속버스 운전사가 발견한, 키워드가 발견한이야. 자, 그래서 생각하는 거가 필요해. 우리가 고속버스 사건을 이렇게 말했죠. 고속버스 운전사가 현실적으로 발견하기 전까지는 점유탈물이기 때문에 그때 손님이 영득하면 점탈이 됐던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건 안 나와 있습니다. 1번은.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걸 판결 요지는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애워. 고지점령 사건, 고속버스 점유탈물 했지. 그러니까 고속버스 났으니까 점유탈물 오를 해버린다고. 그래서 또 문제는 적절한 거 물어봤으니까 1번 오해버리고 2, 3, 4 안 읽어보면, 이건 내가 여러분이 틀려도 이야기했어. 이건 실력자가 아닌, 실력이 없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출제자가요 바꿔놨네. 고속버스 운전사가 발견했으니까 이제 고속버스의 점유가 인정이 돼요. 따라서 발견한 버스 내 유실물을 가져가 버리면 타인 소유 타인 점유니까 절도죄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알겠죠? 근데 판례를 변형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틀릴 수 있는 건 실력자도 1번 답을 하고 2, 3, 4 안 읽어보고 넘어가서 한 문제 이걸 틀릴 수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걸 또 맞힌 분이 있어. 우리 여자분은 이걸 함정에 안 걸렸어? 이걸 발견한 대로 생각했어? 실력자야. 그러니까 100점을 맞는 거야. 아주 대단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건 나도 처음에 해설 딱 할 때 보니까 1번이더라고. 근데 답이 1번이 아니라니까? 맞더니 변형시켜놨네. 그러니까 실력자도 1번을 변형시킬 모르고 기출문제 있으니까 그냥 얼른 하고 2, 3, 4도 안 읽어보고 답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어떻게 1번을 제대로 딱 보고 맞췄네. 좋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이제 합격 나름대로 뭐 자기 점수 말하면서 이번에 운동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뭐 나름대로 잘했더라고. 영어도 80점 맞고
뭐 그랬는데 지금 오늘 온 학생 중에서 이제 상담을 학생 이게 최고가 95점이었는데 오늘 이때 이제 강의 기출문제 강의로 왔는데 아주 내가 마음이 좋아요. 100점 맞은 분이 있네. 100점 맞은. 이제 오늘 처음으로 형법 100점 맞은 내 제자 중에. 근데 내가 보면 이분이 열심히 해. 그리고 내가 보면 그래. 열심히 하고 끝까지 실강 들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꼭 고득점을 해요. 그냥 자기 혼자 안다고 인강 듣고 있고 뭐 어디에 박혀가지고 그런 사람은 나중에 보면 점수 뭐 70점이나 맞고 뭐 그러는데 뭐 실력 있지만 우리 여자분이 보니까 마지막 막 끝까지 이렇게 동영상에서 듣고 뭐 하면서 그러니까 100점을 맞는다고. 실강의 중요성이야 이게 진짜. 내가 보면 그러더라고. 그래서 100점 맞는 사람은 처음 봤어. 그런데 아주 좋아요. 1번이 15번이 1번이 틀릴 확률이 많았거든 이게. 자, 그런데 여기는 발견안이니까 이건 우리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판례를 변형시킨 겁니다. 그래서 1번은 X. 2번. 자, 2번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연녀 가방 사건이죠. 우리가 형법상 점유는 민법상 점유와 달리 상속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193조. 그러니까 민법 기준자는 점유의 상속인데 이 점유의 민법 103조 규정은 우리 절도죄의 점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상 점유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2번의 경우는 X. 3번. 자, 그런데 3번도 여러분이 전기, 냉장고 전기 소비 사건이죠. 전기는 재물이지만 문제는 자기 점유라는 것이죠. 타인 점유가 아니라 자기 점유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안 되는 것이고, 4번도 타인의 재물에 대한 여부, 절도죄는 타인 소유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문제인데 4번이 답입니다. 비록 자동차 등록 명의는 바로 피고인에게 있더라도 이 소유자와 등록 명의자와 상대방이 바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상대방이 보유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두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바로 소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등록 명의자가 몰래 가져버리면 타인의 재물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된다는 판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15번은 4번. 16번입니다. 친족상도례. 여러분이 친족상도례 틀리면 안 돼요. 1번. 가출 후 오랫동안 연락 없이 지내던 갑이 자신의 딸과 결혼한 사이를 기망하여 백화점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피하. 이것도 함정 조심할 거. 백화점 입점비 명목으로 나오니까 이게 원래 사돈지간 사건이었죠. 사돈지간의 경우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죠. 그런데 여기는 사돈이 아니야. 이것도 출제자가 문제를 살짝 바꿨어요. 사돈이 아니라 그 사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사이도, 자, 우리가 친족상도례 328조를 보시면 바로 직결조, 배우자, 동거가족, 동거친족, 그 배우자가 아니니까 직결족의 배우자도 친족이에요. 그리고 1항이 적용되니까 자기 딸의 배우자 아닙니까 사이는. 그러니까 328조 1항에 의해서 형을 면제합니다. 그래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돈지간이 아니에요. 바로 장인이 사이를 사기친 경우야. 사이를. 그런데 장인과 사이는 바로 직결적, 자기 딸의 배우자니까 328조 1항에 친족관계 적용돼서 형을 면제하죠. 그래서 1번은 친족상도례 적용된다. 틀렸고요. 2번 법조 문제입니다. 2번 답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설사 2번은 바로 법조 문제이기 때문에 판례와 관계없어요.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범과 피해자, 장피가 아니죠. 동거친족의 신분관계의 경우는 328조 1항이 그대로 적용되니까 형이 면제되지만 이와 달리 장물범과 범범 간의 친족관계는 365조 2항에 의해서 필요적 감면입니다.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그렇죠? 2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자기 아버지의 소유물로 오인하고 설치한 경우 기억나시죠? 친족상도례와 차고. 자, 친족상도례 친족신분은 객관적 구성소가 아니니까 고의이식 대상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친족이냐, 그러니까 순전히 행위자 인식 필요 없어요. 행위자의 인식은 필요 없고 객관적으로 아버지의 재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되니까 여기 보니까 타인의 소유의 물건이네요. 설사 자기는 아버지 물건이라겠더라도 객관적으로 타인 소유의 물건이니까 자기 생각과 관계없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절도죄로 처벌되겠죠. 3번 틀렸네요.
그리고 4번 인지의 소급표 기억나시죠? 인지는 소급표를 출생시에 소급하니까 범행 후에 절도 이후에 인지했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죠. 그래서 바로 이 문장도 바로 끝에 보니까 여기는 바로 원칙적으로 행위 범행 당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친소에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그래서 답은 2번 법조문이 답이 되겠네요. 17번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1번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시가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피해자의 전체 재산 손해가 발생한 바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로 사기죄에 있어서의 손해 발생은 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 입장은 재산 손해 발생 불효설 입장. 그래서 설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고 피해자의 손해가 없었더라도 사기죄는 보호법이기 거래의 바로 질성도 부적인 보호법이니까 비록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없더라도 거래의 질성에 대한 침해가 있으니까 사기죄가 성립해요. 그래서 1번은 틀렸네요. 2번 원인된 법률 관계없이 자신의 예금 계좌로 잘못 이체된 돈을 인출했더라도, 자, 이 판례도 A급 판례죠. 한마디로 이른바 원인된 법률 관계없이, 쉽게 말하면 우리 판례에 의하면 이런 경우죠. 여러분 친구가 피해자를 기망을 해가지고 내 통장에다 돈을 입금시키게 한 겁니다. 그때 내가 은행 가서 현금을 인출했을 때 나는 예금주입니다. 예금주니까 은행에 대한 예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게 바로 원인된 법률 관계없이 자신 계좌로 잘못 이체된 돈을 인출했더라도 은행에서는 예금주에 대한 예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은행의 착오에 빠진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이것도 뭐 기출문제였으니까 바로 5가 될 것이고 3번, 자, 부작위한 기망의 당조부인데 아파트 입주권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입주권 가격에 대해 아무런 문의도 하지 않았더라도 매도인인 부동산 중개업자가 그 입주권을 2억 5천만 원 외에 205천만 원에 확보하여 2억 9천만 원에 전매했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고지인 불행이란 부작위 사기가 X입니다. 여러분이 이 판례는 시험에 안 나왔어요. 처음으로 나온 판례인데 우리 기출로나 우리 기출문제나 형법 판례로나 또 한누명법에 다 있습니다. 다 소개되어 있는데 이건 부작위한 기망이 아니야. 왜? 고지 의무가 없습니다. 이걸 바로 고지해 놨다 해서 법률상 권리 실현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고지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든 또는 한누명법이든 또 바로 판례로든 어떤 문제를 받더라도 이 문제를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3번은 틀렸네요. 그리고 이제 4번이 답이 되죠. 이것도 실은 어려운 판례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쉬운 판례가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나오는 판례가 아니야. 이것도 이제 예외적인 것인데 부동산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친 사람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제기한 경우, 자, 얼핏 생각하면 소송 제기니까 실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 없기 때문에 사기죄의 실착이 부정되어 바로 이 판례죠. 이것도 이제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는 아니야.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예외적으로 이제 봐야 될 것들인데 이 예외적인 게 나왔네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이 병명의로 지금 어떤 부동산의 그 소유자가 지금 병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돼 있어.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보존 등기를 경료한 사람이고 이제 이전 등기를 경료했는데 갑은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송을 제기한 거야. 알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설사 법원에서 속아가지고 승소 판결을 하더라도 이전 등기를 말소합니다. 말소하더라도 갑에게 소유권이 취득되지는 않죠. 다시 을이 보존 등기 명의자가 있으니까 없더라도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사 이게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피고인에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소유권자가 피고인이 취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재물이나 취득할 수 없으니까 사기죄의 실착이 부정돼요. 그래서 4번은 5가 되겠네요. 5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 이건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이와 유사한 판례들이 있어요. 바로 이른바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이건 그렇지 않죠. 이건 말소하면 자기 앞으로 복귀되니까 실착 인정되는데, 여기는 등기된 적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넘어가서 18번으로 갑니다. 18번은 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는 거. 1번, 자, 엄의 할인을 위해서 배서 양도 형식으로 약소금을 교부받은 자, 한마디로 용도가 특정돼 있네요. 그런데 이를 자신 취업의 변제에 충당해버리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경우를 위탁의 취지에 반해서 바로 반하니까 이것도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엄의 할인을 위해서 배서 양도 형식으로 약소금을 교부받은 자는 여전히 그 약소금은 타인의 재물이 되고 용도의 소비는 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그랬죠. 1번 5. 2번도 나름대로 실은 여러분이 어려운 판례예요. 그런데 우리가 동형모의고사 때도 봤죠. 뭐 기출문제도 있고 권리질권 설정 사건, 이건 우리 경찰청 기출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타직렬 기출문제인데, 그래서 동영에서 봤는데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둘째 줄 제3채무자에게 질권 설정의 사실을 통지했다면, 바로 그 이후에 통지했다면 대항력을 취득하기 때문에 바로 제3채무자가 질권 설정자에게 바로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했더라도 이걸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따라서 바로 이 제3채무자가 통지를 받고도 질권 설정자가 질권자와 동의 없이 제3채무자에게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더라도 이때 이 행위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까 질권자에 대해서는 배임죄의 성립 요건인 손해 발생의 위험이 없죠. 그래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 이름 권리질권 설정 사건 기억나시죠? 그래서 바로 5가 될 것이고, 3번은 답이 되는데, 자, 함정 앞문장은 맞아요. 지배사의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지배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임받은 집차주가 지배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 이 판례도 A급이었죠. 기억나시죠? 우리 판례가 변경돼서 2016년 전화배치 판결인데 종전 입장을 변경해서 비록 자동차의 등록 명의자가 아니라도 자동차는 동산이니까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자는 보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해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그 다음이네요. 그 차량의 보관을 집 차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임받은 사람도 비록 차량의 등록 명의자 아니라도 바로 그 사람이 집 차주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도 조심할 것은 배임죄가 아니라 뭐라고?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취약한 죄명 바꿔치기, 죄명을 바꿔놔버리면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3번은 앞에 횡령죄고 뒤에도 횡령죄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관 중인 차량을 처분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말은 횡령죄가 성립한다는데 배임죄가 나왔으니까 틀렸죠. 3번 X. 그리고 4번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대해서 양도담보계약을 설정했다면 여전히 채무자는 바로 이른바 소유자고, 다만 목적물을 바로 변제까지 바로 관리해야 될 타인의 사무처리자죠.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4번 가장 기본적인 거 기억나시죠? 바로 이른바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양도담보로 채용한 담보 목적물을 바로 점유개정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채무자가 임의로 처벌하면 배임죄였죠. 그래서 4번도 5가 될 것이고, 그래서 3번의 함정이 배임죄가 아니라 횡령죄인데 배임죄로 바꿨고 틀리게 내놨네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19번 장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는 거. 1번의 키워드는 인도받을 당시 장물인정을 몰랐다가 후 장물인정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죠. 그러나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에 장물인정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니까 이 경우는 바로 장물취득죄가 될 수는 없죠. 1번 5. 자, 2번 이것도 기출문제고 이것도 틀리면 안 됩니다. 고려청자 사건, 고려청자 보관 사건인데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고려청자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처분했다면 업무상 과실작물 보관죄만 되지 처분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가장 대표적인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네요. 3번 갑이 관한 없이 인터넷 뱅킹으로 타인의 예금 계좌에서 자신의 예금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중 일부를 인출했으면 자기의 예금 통장이나 현금카드 인출했을 테니까 이때 인출한 돈은 바로 현금 인출이 관련된 의도반 인출이 아니니까 절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돈은 절도로 인하여 영득한 재물이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이 인출한 돈은 작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점을 아는 을에게 교부했더라도 을은 작물치세가 될 수 없죠. 작물이 아니니까 1번, 2번, 3번은 다 작물죄 기출문제로 A급 판례들이에요. 자, 그리고 4번 작물인 현금과 자기 압수표를 금융기관에 예치했다가 현금 인출하더라도 여전히 작물성은 그대로 유지가 됐죠. 그래서 4번도 O가 돼서 우리가 19번도 이것도 틀리면 안 됩니다. 2번이 답이 되겠고 작물죄 기출문제로 다 잘 나오는 판례들이었네요. 자, 마지막 바로 20번을 갑니다. 20번은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인데 자, 여기도 뭐 중요 판례들로 나와 있어요. 20번도 틀리면 안 돼. 왜? 너무 기본적인 판례들이에요. 1번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는 진술 내용이 진실과 일치하는 때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그렇습니다. 왜? 위증죄 의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기억에 반하기만 하면 허위지 그 진술 내용이 진실과 일치하냐는 중요하지 않죠. 1번 호 반대로 2번 비교 판례죠. 무고죄 허위는 달라요. 무고죄 허위는 위증죄와 달리 객관적 허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기는 허위라고 인식하고 신고했는데 우연히 그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합쳐버리면 이건 허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죠. 2번도 O. 그리고 3번 누누이 말씀드렸죠. 범인 도피죄와 도주죄의 기수, 그러니까 범인 도피죄와 도주죄의 구별, 도주죄의 기수 전후죠. 도주죄의 기수 전에 도와주면 도주 원조죄, 도주죄의 기수 이후에 도와주면 범인 도피죄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주 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 도피 행위를 도와줬으니까 이 경우는 도주 원조죄가 아니라 범인 도피죄가 성립할 뿐이니까 3번 틀렸네요. 4번 범인 도피죄와 증거인멸죄는 친족 간의 특례가 있는데 이때 친족은 민법상 친족이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본죄의 규정의 친족이 아닙니다. 따라서 결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범인 본인을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더라도 친족 간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증거인멸죄로 처벌됩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1, 2, 3, 4가 기출문제들이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 문제를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이제 총론 같은 경우는 바로 여전히 예상했던 대로 학설도 나오고 법조문도 나와서 좀 여러분들이 기본이 취약한 시험들은 총론이 좀 어려웠을 수 있고 강론 같은 경우는요 아까 봤던 것처럼 바로 약간 변형시킨 지문이 2개 있었어요. 아까 고속버스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른바 뭐 그 백화점 입점 명목 그리고 또 변형은 아니지만 원래는 사돈이었는데 그걸 사이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집차주 사건도 바로 횡령죄인데 배임죄로 제명을 바꿔가지고 이 정도 이 세 개 지문 정도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틀릴 수 있는데 그런데 바로 상대적으로 다른 게 답이 또 있었으니까 제 생각은 강론은 대부분 이렇게 판례로 나왔고 강론은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출제는 앞으로도 총론에서 학설이나 이런 이론적 문제 비중이 높을 것이고 강론은 여전히 예전처럼 집중적으로 판례 위주로 그리고 법조문 조금 여러분이 뭐 그렇게 우리 기출문제 난 법조문 정도면 충분하니까 강론은 뭐 학설이나 이 법조문보다는 판례 위주로 공부하셔야 되고 총론은 이제는 이제 학설이나 법조문 이론 문제를 이제 등한시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총론서 많이 틀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출제의 경향이 계속 갈 것 같아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이 맞은 건 잘 맞춰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출문제는 모든 문제의 기본이에요. 기출문제 나왔던 것을 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셔도 뭐 7, 8점 맞을 수가 있는데 실은 이제 그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은 아직도 나는 기출문제까지도 문제를 다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형법을 공부할 때는 명심할 거
기본 강의 2번 정도 듣고 자기가 이제 문제집 하나를 선정해서 그걸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고득점을 하니까 괜히 쓸데없이 뭐 다른 학원 이런 학원 저 학원 다니면서 강의 들으면서 그 부도 그렇고 다른 학원 모의고사 같은 형법은 그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기출문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 뭐 기출문제집이든 제 책으로 말하면 기출문제집이든 또는 뭐 판례로든, 그리고 이번에도 책이 하나 나오는 게 이제 핵심 지문 총론이 책 하나 내요. 이제 그런 것들 하나 갖다 놓고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원 컬에 따라서 동형 모의고사 최종 마무리 최신 판례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충분해요. 형법은.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책을 많이 본다든지 또는 뭐 강의를 막 이쪽 저쪽으로 해서 많이 듣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하여튼 이제 뭐 아직 발표는 안 했고 조금 있으면 이제 금요일 날 발표가 되겠지만 우리 지금 이 수강생들 중에 합격자들이 좀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좋은 꿈 꾸시고 오늘 뭐 변변치 못한 해설 강의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합격 못 하신 분들은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 바로 얘가 왜 점수가 안 나온가는 그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열심히 하셔서 다음 기회에는 또 보다 좋은 성적으로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